권력 기반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이런 통제 체제,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장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김정은을 몰아낼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김씨 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 이건 저는 낮게 봅니다. 자, 북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한국에 오물풍선 보낸 지 꽤 됐죠. 왜 자꾸 보내고 있고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사실은요. 과거부터 해오던 뭐 무인기, 뭐 목함지뢰,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저기 GPS 교란 이런 어떤 약간 국가가 하는 테러를 위장한 이런 이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오물풍선은 우리 민간 단체가 이제 대북 풍선에다가 뭐 이제 삐라도 보내고 뭐 생필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체제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됩니다. 조금 이제 위험한 측면은 있죠. 그 뭐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북한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오물풍선도 계획에 따라서는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할 때까지 아니면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도 트럼프를 이제 떠보기 간보기식의 어떤 그런 그 고강도 내진 저강도 도발이 이어지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 대북 확성에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외부 소식이 내부로 전해지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이제 중국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인데 요게 이제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이제 재개하면서 뭐 김일성 3대 체제 모순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외부 이제 소식들 뭐 심지어는 케이팝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과 주민 동료가 일어나고 요게 이제 자꾸 이제 퍼지죠. 접경 지역을 퍼져서 실제로 북한 기순자나 탈북자 중에는 이 대북 방송이 북한을 이탈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예, 접화되고 있는 거군요. 일기예보를 제일 이제 겁낸다는 거죠. 비 온다면 비 오고, 눈 온다면 눈 오고. 자, 북한이 한국과 통일 지우기에 들어갔다는데 이건 정말 왜 지우고 있는 거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북한 내부에 있던 통일이라든지 뭐 민족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징 체계나 심지어는 조직까지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과 통일이라는 거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을 이어서 내려오는 때 유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우고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의도가 뭐냐. 그런데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뭐 더 이상 남한하고 체제 경쟁을 해봐야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아유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왕국만 꾸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잘 산다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도 뭐 남한 도우러 가자 이런 거 이제 안 씁니다. 다만 이제 잘 사는 이유가 미국 놈 개가 되어서 비굴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몰아내고 만약에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빼앗자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끼리 다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국과 미국 놈 개에 대한 이제 적개심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는 군부라든지 북한 주민을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 항상 이제 남한 저 불쌍히 사는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해방돼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이제는 저거를 몰아내고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자. 막 이런 어떤 적개심을 불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핵 문제도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핵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국제사회에 제재하는데 온갖 이제 난간을 돌파해서 핵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이 완성이 됐는데 이 핵이라는 것을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쓴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으로 이 남한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까지 쓰는데요. 위협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한을 대한민국을 날로 먹자. 이런 어떤 논리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세습 독재 언제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북한 김씨일가의 세습 체계는 김일성 우상화가 시작된 이래 이제 견고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은 김일성 당이고요. 노동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김일성 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왕조입니다. 이 김일성, 김정숙의 핏줄인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백두혈통만이 이걸 세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도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이 21세기 이 사회에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건 우리식 판단이고요. 북한 주민들은 조선 왕조에 살다가요. 그 다음에 일제 천황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김일성 왕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그렇게 세뇌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북한에는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요 핵심 세력만 잘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체제 유지가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노동당이라든지 보위부라든지 군이라든지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요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붕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요. 아주 공포 정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계엄 일어나면은 뭐 저기 국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평화적 시위를 한다든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또 주민들도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 이게 뭐 시위를 하든 민주화를 하든지 손을 요만큼 들 수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데 손을 여기까지도 올릴 수 없는 이게 기력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민주화 뭐 운동 그 다음에 주민봉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산업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김씨체제 그러면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긴 한 건가요? 앞으로 붕괴 가능성 있긴 한가요? 김일성보다 이제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군 정치를 했죠. 김정은은 또 그보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 이거 실제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살기 어려졌다. 이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김정은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 업적보다 실책이 많거든요. 이것도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해진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이런 통제체제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정은을 몰아낼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씨 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 이건 저는 낮게 봅니다. 자, 김정은 다음이 이제 우리가 후계자 김주애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나 아니면 누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뭐 지금 당장 김주애가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이제 어리죠. 그리고 북한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인섭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라는 점도 핸디캡입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 부인을 앞에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김정은이 후계자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징표 같은 건 있나요? 김주애가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조금씩 부상을 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짧았지만은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조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벅저벅 뭐 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애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자기 이제 건강이 우려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약요인이 많죠. 그걸 극복하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세뇌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부상을 시키려고 봅니다. 뭐 김정은에게 뭐 다른 아들이 있다 이런 설도 있지만은요. 사실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김정은이 또 뭐 뒤를 이을 이제 후계자로 예를 들어서 김여정 같은 백두혈통이긴 하죠. 그렇지만 북한 체제상 이미 김정은이 대를 이은 이상 김정은은 그냥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내려가죠. 수직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후계자로 김주애가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계셨던 경험과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들과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걸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일 텐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국정에서 아무래도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모으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건가요? 모든 것이 다 동원된다고 봐야 되죠.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들? 심지어는 이제 공개된 노동신문
노동신문. 그다음에 북한 방송. 이건 뭐.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네. 일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네.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계. 그렇죠. 가장 쉬운 단계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들이 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위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말로 밝히기 어렵지만 이제 휴미터를 이제 해야죠. 휴미터라는 인적 정보라고 합니다. 뭐 북한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에 누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북한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간첩이 와 있죠. 간첩이 와 있는. 간첩이 있다고 보고. 당연히 간첩이 있죠. 여기 이제 남한사회 간첩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이제 다만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정말 직접 침투, 북한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간첩 침투, 직접 침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정원뿐만 아니고 뭐 정보사령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모든 대북 관련 기관이 꼭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파병도 결국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이제 어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휴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국정원 오래 계신 분에게 북한 관해서 얘기해 주신 문제 가장 좀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 정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한반도에 도대체?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도 그러는데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일부 국민들도 우리가 가서 이제 접수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한낱 꿈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후계 구도가 조금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김정은이 이제 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3대 세습이 무너질 가능성이 이제 제일 이제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3대 세습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대체 정권이 들어선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 이제 국가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그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내부 붕괴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가서 그냥 접수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적 경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도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요. 주변 강대국을 포함해서 여러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북한 붕괴 시 또 중국, 러시아가 벌일 뭐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각각 북한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기능이 붕괴되고 이제 정말 혼란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 영토 확장, 이건 뭐 이제 욕심이 많잖아요. 신장 위구르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티벳 뭐 이제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영토의 욕심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 뭉개됐을 때 중국이 군을 보내서 무력 점령을 해서 중국 땅으로 삼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있는데, 당장 이제 중국이 북한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한다 하면은 그 경계선이 한국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선 한국은 바로 이제 미국하고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대치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은 현재까지도 항상 대한반도 전략은 대북 전략의 기조는 현상 유지입니다. 완전히 북한을 무너져서 자기 땅으로 삼는 것도 사실은 원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있는 걸 가장 원합니다. 당분간은 중국의 전략이 이제 뭔 전략까지는 뭐 보면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무력 점령보다는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할 걸로 봅니다. 친중 정권을 세워서 나름대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영토 욕심이 많은 중국이 한반도를 영향력 하에는 뒀지만 직접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그 청천강 이북 지역에 일시적으로 지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직접 지배를 한 점은 이거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을 하면서 이 한반도 남쪽 끝까지 지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북한을 중국만 독차지해서 점령한다. 이건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뭐 당장 이제 한국도 용납하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러시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도 역시 북한하고 새롭게 군사동맹을 맺었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들도 개입할 수 있는 현재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갖고 내려올 거다,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근데 저는
오히려 상호 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서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먹을 게 앞에 있으면은 서로 자기 걸 챙기려고 하겠죠. 그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정말 안 생겨야 되겠고 뭐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 구한말에 이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게 일어났던 이제 아픈 역사를 떠올려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랑 북한에게 뭐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버릇 경제가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십만 회에 굶어 죽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게 이제 중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없었으면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사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하고 이런다고 계속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블록경제가 무너지고 이럴 때도 최소한 북한이 연명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뭐 최근에 보면 98%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두 나라 관계는 항상 미묘한 그런 갈등, 긴장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혈맹이다 이러지만 사실 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또 이제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국제사회 제재 때 도와주는데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줘갖고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지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길들이기만 하고 있고요. 또 무기를 좀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첨단 그 기술을 좀 화끈하게 줘서 이렇게 하는데 좀 소극적이라는 데 대해서 불만이 계속 많았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요. 북한이 이 지멋대로 핵 개발을 막 하고 중국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괘씸해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필요해서 당장 이거를 손을 뗄 수가 없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뭐 군사동맹 맺고 파병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도 사실은 러시아라는 이제 새로운 뒷배가 생기면서 이제 중국한테 사실은 이게 얻어먹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서러웠겠습니까? 수모도 당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또 중국이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또 실제로 한국과 지금 굉장히 가까우게 경제 교류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유엔 제재에 또 어떨 때는 일부 동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이 1000년의 원수다. 이런 이제 구호도 등장하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한때는 좋은 관계였던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와 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이제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과 외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한국의 이제 시혜적 입장에서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는 출발했다 하는 점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 동맹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또 같은 한반도지만은 중국에 이제 가까이 있었고요. 가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공 내전에서도 북한이 도와주고 또 이제 6.25 때 중국이 도와주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 연명시켜주고 이런 관계라면은 한국하고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적 동맹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그냥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98%가 교역 관계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유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유 파이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1년간 원유는 어느 정도 일정량을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조금 말을 잘 들으면 조금 밸브를 조금 더 열고 조금 까불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조금 잠그고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상호 윈윈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처럼 뭐 완전히 의존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반대로 또 한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 핵심이 이제 군사 동맹이죠. 요게 이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협정을 기반으로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위협이 강화되는 결과 이걸 이제 다들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제 실현돼 가지고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화되면은 한반도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힘의 질서까지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할 수 있죠.